옛날 어느 시골 촌마을 선비 덕만이는 한양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갔다. 그런데 시골 사람이 한양에 가면 무엇이든지 절반씩 애누리를 해야만 속지 않는다는 말을 귀가 아프게 들었다. 그리하여 하룻밤 묵을 주막을 찾아 국밥 한 그릇을 먹고는 주모를 불러 흥정을 하는데, 이복의 주인장 바깥 양반성은 무엇이오? 우리 서방 말이요? 한 서방이라오. 한서방. 우리네 셈으로는 반서방이로군. 참으로 귀한 성씨로다. 그래, 근데 이 동네는 무슨 동이요? 여긴 사동이라 한다오. 사동. 그렇다면 이동인 개로구나. 이에 가만히 듣던 주모가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여? 이 양반이 낮술 한 잔 자시고 왔나? 아님 귀가 멀었나? 그것도 아님 머리가 돌았나? 그럼 나리는 어디 사시오? 그리고 성은 무엇이오? 허허,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시오? 나는 사천에 사오. 그리고 남들이 나를 부르기를 12서방이라 한다네. 사천이라면 경상도 사천 말이오. 그런데 성씨가 12서방이란 것도 있어? 허허, 한양 사람이 그것도 못 알아들으시오. 내가 사는 곳은 경기도 이천이오. 그리고 내 성은 애누리 없이 말하자면 육서방이오. 아이씨,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뭔 개소리여? 그래서 잘 거요 말 거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얼마요? 두 냥이요. 그럼 애누리에서 한 양이면 돼요? 이 양반이 가만히 보자 하니까 미친 사람 같은데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시오. 어서 썩 꺼져. 하니 선비가 허, 거참 한양 인심 한번 야박하구려. 그래도 국밥은 공짜니 고맙소.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홍식과 춘식이라는 두 젊은 선비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마을에 다다르자 냇가에서 동네 젊은 처녀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문득 홍식이 장난기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춘식에게 말했다. 역시 시골 여인들이 참 순박하고 곱다니까. 저 저고리 속 속살은 얼마나 고울꼬. 이복의 춘식이 자네가 가서 저기 빨래하는 저 처자의 가슴 좀 한번 보게 해주게. 만약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남은 경비와 밥값은 다 되겠네. 그러자 춘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대답했다. 좋네.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지. 그렇게 두 사람은 빨래를 하고 있는 처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춘식이가 말했다. 이보시오. 빨래하는 낭자. 네, 왜 그러시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듣자 하니 지금 이 고을에 마땅히 2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 3개가 있는 요괴들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소문이 찾아오. 이에 고을 원님께서 빨리 그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시던데, 내가 보기에는 온매무새를 보아하니 처자가 분명 가슴이 3개 달린 요괴 같소. 그러니 지금 당장 요괴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 관하로 끌고 가야겠소. 네, 뭐라고요? 내가 가슴이 3개 달린 요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지레 겁을 먹고 허겁지겁 옷을 풀어 보이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제 가슴은 이렇게 2개뿐이에요. 라고 하며 봉긋한 가슴을 보여주었다. 이에 춘식이는 내기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며 자네 받는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야 하네. 아이고, 내 오랜만에 좋은 구경했구먼. 틀림없이 약속은 지키지. 그때 처녀가 말했다. 선비님, 정말 원님께서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다행히 처자는 요괴가 아니니 이제 안심해도 되시오. 그런데 선비님, 제가 보니 저 옆에 있는 선비님이 아무래도 가운데 다리가 하나 더 달린 요괴 같은데 얼른 잡아가시지요. 옛날 어떤 부부가 한낮에 심심하기 그지없어 문득 그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곁에 67살 되는 아들과 딸이 붙어 있어 어쩔 수 없었다. 이에 마음이 다급해진 아버지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작정으로
너희들은 이 대바구니를 가지고 앞개울로 가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저녁에 끓여 먹도록 하자. 하니 아이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나오다가 서로 말하기를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구니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를 속이고 맛있는 것을 잡수려고 하는 것일지 몰라. 그러니 우리 밖에서 엿보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에 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았다. 방 안에서는 부부가 그 일을 치르느라 한참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묻기를 이 맛이 어떻소? 하니 아내가 꼭 땅속으로 내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어떤가요? 하고 물으니 남편이 나는 정말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같소. 그렇게 한참 만에 부부는 일을 마치고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었다. 그때 마침 아이들이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구니에 물고기는 없고 참새 한 마리와 지렁이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에 아버지가 묻기를 아니, 왜 고기를 잡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잡아서 왔느냐? 하고 묻자 아이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하늘로 올라가고 어머니는 땅속으로 들어간다니 이거라도 드시라고 잡아왔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덕팔이라는 혹부리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간 덕팔이는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려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덕팔이는 어느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피했다. 아이고,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구나. 심심해진 덕팔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 태백이 놀던 달아. 그런데 잠시 후 도깨비가 덕팔이 앞에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내 들어보니 노래를 잘하던데 노래의 비결이 무엇이냐? 얼마 후면 팔도 귀신 노래 자랑이 있거든. 내가 거기 한번 나가보려는데. 그 말에 덕팔이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 주머니를 나에게 넘기거라. 그렇다면 내가 금은보화를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도깨비는 그렇게 혹주머니와 돈주머니를 교환하였다. 그렇게 덕팔이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그날 밤 냉큼 그 허름한 집으로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 얼씨구 절씨구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러자 잠시 후 다른 귀신들이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입니다. 그래, 그런데 방울 주머니가 한 개뿐이 없느냐? 네, 한 개뿐입니다. 우리 셋이 이번에 팔도귀신 노래자랑에 왕방울 자매로 나가야 하거든. 그러니 노래 방울 주머니가 2개가 더 필요하다. 금은 보화를 줄 테니 어서 2개를 더 내놓아라. 아이고 귀신님, 주머니는 한 개뿐입니다요. 정말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비슷한 방울 주머니라도 내놔라. 분명 어디 다른 곳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만약 뒤져서 나오면 죽을 줄 알아라. 아이고 귀신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에 사내를 살펴보던 귀신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달린 볼록한 방울 2개는 무엇이냐? 그렇게 욕심 많은 사내는 방울 주머니 3개를 모두 떼주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대감집 하인들인 바보 노총각 칠복이와 어리석은 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혼례를 마치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달자야, 내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 왜 손꼽아 기다렸는데? 다 알면서 뭘 묻고 그래? 사내들은 다 이날만 기다린다니까. 나는 도통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니까 이제 매일 너와 뜨거운 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 좋아. 나도 들어서 다 알아.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둘은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서방아, 너 진짜 대단하구나. 뭘 그냥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한 거야. 그 말을 하다 칠복이는 동네 친구들이 농담으로 한 말이 생각났다. 그런데 말이야, 너 진짜 처녀가 맞아? 뭐라고? 왜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연하지. 미안해. 잘은 모르겠지만 돌쇠가 했던 말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진짜 맞다니까. 왜 그래? 증인도 있다니까. 그래? 누가 그러던데? 3일 전에 대감마님이 방에 데려가더니 옷을 벗으라고 했어. 그래서 대감마님 방에서 옷 벗고 뭐 했는데? 방금 우리가 한 거 그런 거 했어. 하고 나더니 대감마님이 너 진짜 수처녀구나 그랬어. 이에 칠복이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그럼 수처녀가 맞네. 대감마님이 맞다면 맞는 거야. 대감마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 그러자 달자가 칠복이에게 묻는데 그런데 서방아, 너는 수총각 맞아? 그럼 나도 진짜 총각 맞아? 그래, 누가 그러던데? 안방마님이 한 10년 전에 총각 맞다고 했어. 한양에 살던 한 선비가 전국을 여행하던 중 한 시골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딸이 있었다. 아니, 이 시골에 이런 미인이 있다니. 선비는 머무는 동안 기회를 보아 밤에 몰래 처녀를 유인해 옷을 벗기고 마음껏 데리고 놀았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이치라는 것이오. 잘 아시겠소? 네, 선비님. 음양의 이치가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처녀가 복통을 일으켰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어머니, 배가 뒤틀리고 아파요. 처녀가 배를 움켜쥐고 뒹구니 처녀의 모친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웃 봉사에게로 달려갔다. 우리 딸아이가 무슨 잡귀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뒹굴고 있으니 점을 좀 쳐봐 주시오. 곧 봉사가 점을 쳐서 점괘를 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혹시 그 집에 남쪽 지방에서 온 손님이 있어? 남쪽 지방에서 온 사람의 육침을 이용해 치료를 하면 나을 수가 있다고 나오는데. 남쪽에서 온 손님이라고요? 우리 집에 한양서 온 손님이 머물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육침이 도대체 무엇이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손님에게 육침을 좀 놔달라고 해보시오. 그러면 복통이 깔끔하게 나을 것이오. 처녀의 모친은 집으로 돌아와서 묵고 있는 손님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딸의 복통과 봉사의 점괘를 얘기하고는 선비에게 부탁했다. 선비님, 딸의 복통 때문엔 남쪽 지방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침이 필요하오니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웃으며 답했다. 부인, 내가 육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귀한 물건이라 함부로 쓸 수 없으니 혹시 따님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면 내가 치료를 해주겠소. 그리하여 선비는 또다시 처녀와 재미를 보았다. 복통이 나으려면 육침을 몇 번 더 맞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선비님.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비님, 어서 나와 보시오. 급한 일이오. 우린 관가에서 나왔는데 같이 좀 갑시다. 아니, 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 것이오? 사또께서 복통으로 쓰러지셨으니 어서 빨리 육침을 챙겨 우릴 따라오도록 하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매번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다. 부인 미안하오. 이번에도 떨어진 것 같구려. 서방님,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앞으로도 합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산속 암자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난 부인 없인 하루도 못 산단 말이오. 이미 큰 스님께 말씀드렸으니 그리하시지요. 그런데 암자에 들어간 선비는 끓어오르는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마누라가 보고 싶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 우연히 구멍 뚫린 호박을 보게 되었는데 그 구멍의 모양과 색깔이 꼭 여자의 그것과 같아 보였다. 그리하여 선비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몰래 호박에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고 즐기고 난 뒤 의자 밑에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비밀은 없는 법. 한 번씩 암자를 찾아오는 선비의 큰 조카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선비를 찾아온 조카가 작은아버지, 공부는 잘 되시는지요? 이번에는 꼭 과거에 합격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계속 서 있자 선비는 조카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다리 아프게 왜 계속 서 있는 것이냐? 거기 의자에 앉도록 하거라.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좋았어요. 조카가 계속해서 사양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선비가 물었다. 너와 서로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나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조카님이 언제부터 이리도 겸손하셨는가? 그러자 조카가 웃으며 대답하길. 그것이 비록 채소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의자 밑에 아주머니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그곳에 올라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선비는 비밀이 탄로나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아니 내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이런 고얀 놈. 이에 조카가 다시 말하길. 작은아버지, 저도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건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그리고 사실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매형이 오이가 아닙니까?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여색을 밝히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아내와 첩도 모자라 여종까지 좋아하여 집안 사람 몰래 여종과 은밀히 즐기고 있었다. 하루는 무슨 일로 여종의 남편을 불러 이르는데 떡새야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주인어른. 저 건너 마을 김대감 댁에 심부름 좀 다녀오너라. 그리고 그동안 네가 집안 일을 많이 했으니 가는 김에 하룻밤 자고 읍내 구경도 하고 좀 쉬다 오너라. 내 여비는 넉넉히 챙겨주마. 네, 주인어른 감사합니다. 하지만 떡새는 주인의 시커먼 속내를 다 알고 있었다. 갑자기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하룻밤 잠까지 자고 오라니 아무래도 수상하구만. 그리하여 떡새는 다른 사람을 대신 심부름 보내고 그날 밤 부인 대신 자신이 방에 들어가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선비는 이미 종이 출발한 줄 알고 아무 거리낌 없이 여종의 방에 들어갔다. 욕정이 일어난 선비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요 이쁜 것 그동안 내 참느라 고생 많았네. 선비는 한 손으로 이불을 걷고 종의 두 다리를 들어올린 뒤 허리를 꽉 끌어안는데 그런데 조개 대신 웬 도깨비 방망이가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놀란 선비가 불을 밝히고 나니 이 모든 게 떡새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선비는 뭐라 둘러댈 말이 없어 오히려 떡새에게 호통을 치며 야 이놈 떡새야, 종놈의 물건이 어떻게 그렇게 양반보다 크고 굵단 말이냐? 이런 고얀 놈. 그러자 떡새가 아니, 뭐라고요? 소인의 물건이 크고 작은 것을 양반이 알아 무엇합니까요? 별걸 다 간섭하십니다. 하니 당황한 선비는 다시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데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마누라가 말하길 니놈의 물건이 내 것보다 크다 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것이니라.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어린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부부는 어린 아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자면서 부부가 잠자리를 가까이 할 때면 언제나 어린 아들을 발치해서 자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다. 서방님, 주무세요. 우리 아이 하나 더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며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아들이 자는 것을 확인한 부부는 잠자리 행사를 즐기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배 위에서 상하 운동을 심하게 하니 자연히 이불이 흔들리고 말려 올라와 자고 있던 어린 아들이 이불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었다. 아빠, 간밤에 잠잘 때 이불이 막 흔들리면서 진흙을 밟아 뭉갤 때 나는 소리와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황한 아버지는 애써 기색을 감추고 아들에게 둘러댔다. 응, 그러니까 말이지. 그것은 진흙새가 우는 소리란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 묻는 것이었다. 아빠, 그러면 그 새는 어떤 때에 울어? 왜 매번 밤중에만 우는 거야? 당황한 아버지가 또 말하길. 그 새는 따로 때를 정해 놓지 않고 수시로 온단다. 그리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것은 몰라도 된단다. 그런데 그것은 왜 묻는 것이냐? 아버지가 궁금해 아들에게 물으니 아들이 콧등을 찡그리며 말했다. 나는 그 진흙새라는 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새가 울 때면 이불이 들썩거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어린 아들이 측은하게 생각되어 머리를 한참 쓰다듬어 주니 아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하지만 이젠 걱정 없어요. 그놈이 또 울면 새총으로 쏴버릴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머리 고약하고 예의 없기로 소문난 의원이 있었다. 어느 날 머슴 칠복이는 몸이 허해 하는 수 없이 의원을 찾아갔다. 그래 이놈아, 어쩐 일로 왔느냐? 아니, 초면에 반말을 해? 머슴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네, 의원 날이 요즘 기력이 쇠해서 왔습니다. 밥맛도 없고 졸리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별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정도 안 아픈 사람이 있나? 젊은 놈이 게으름 피우니까 그렇지. 내가 약 몇 첩 지어줄 테니까 그거 먹으면 나을 거야. 의원의 태도에 화가 난 칠복이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데 의원 날이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겠소이다. 옛날에 염라대왕이 장부를 들여보다가 기생 1명, 도적 1명, 그리고 의원 1명을 지적하며 잡아오라고 했소이다. 이에 저승사자가 그들을 잡아 대령하니 염라대왕이 먼저 기생에게 물었소이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소상히 아뢰어라. 예, 저는 얼굴을 곱게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잣집 자제들과 대감들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제공하고 돈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밖에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사옵니다. 맞는 말이로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줬으니 마땅히 좋은 것으로 환생하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판결하고 이어서 도적을 불러 물었소이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소상히 아뢰어라. 예, 소인은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쳐 살면서 쓰고 남는 재물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 역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으니 마땅히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 환생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을 불러 물었소이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소상히 아뢰어라. 예, 소인은 그 당시 소의 오줌이며 말의 배설물에 부서진 북의 가죽을 섞어서 약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고 그 대가를 받아 살아왔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옳거니 근래 내 장부를 보고 죽어야 할 사람을 찍어 잡아오라고 저승사자를 보내면 문득 피해버려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허다하였거늘 그게 바로 너 같은 의원이 관여한 짓이로구나. 내 반드시 너 같은 놈은 지옥으로 보내 고생을 시켜야겠다. 이에 의원은 지옥으로 끌려가며
기생과 도적에게 탄식하며 말했소이다. 부디 세상에 다시 태어나거든 우리 집에 가서 전해주시오. 내 딸에게는 제발 기생이 되라 하고 내 아들에게는 도적이 되라 하여 나처럼 지옥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내 말을 꼭 전해주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다고 하더이다. 그러자 그 말을 다 들은 의원이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이냐? 나는 살린 사람보다 저승에 보낸 사람이 더 많으니 분명 염라대왕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놈아.